네, 지금부터 컨퍼런스의 2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지속가능한 산업 활성화를 실현하기 위한 데이터 융합기술 트렌드를 소개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서울대학교 교수이자 한국푸드테크협의회 회장이신 이기원 교수님께서 탄소 문제 해결을 위한 푸드테크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기원 교수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이렇게 정말 앞서가는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조금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런 데이터 산업이라고 말은 하는데, 이 데이터를 얼마나 가치 있게 활용할 것이냐에서 이제 아마 먹는 거에 연관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오늘 저를 이렇게 좀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뭐 김인숙 박사 이렇게 뵈니까 오늘 끝나고 제가 AI 연구원을 가야 되는데, 앞으로 저희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실제로 AI라고 하는 기술이 우리 어떤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인 어떤 효율성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오늘의 주제는 그 중에서 이제 탄소 문제를 가지고 말씀 드려야 돼서, 뭐 관련된 분야에 대한 소개 정도로 해서 저희가 좀 더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 지금 뭐 최근에 우리가 대한민국이 엑스포를 준비 한번 했었죠. 그 결과의 어떤 핵심 어젠다는 뭐니 해도 기후변화였습니다. 뭐 사실 인류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탄소를 갖다가 줄여야 되는데, 탄소는 누가 만들까요? 그러면 인구가 늘었기 때문에 늘었다고 본질적으로 봅니다. 최근 50년 사이에 40억 인구가 80억이 됐고, 수명이 우리나라만 해도 63세에서 지금 80한 5, 6세. 거기다가 동물성 단백질을 굉장히 많아서 요즘에 다들 살이 많이 찌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는데 상대적으로 예전에 비하면 살이 많이 쪘고요. 반려동물이 1,500만 마리를 넘어섰는데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모든 게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당연히 식생활에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요, 저출생을 해야만 된다, 이런 결론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지금의 우리나라의 어떤 상황은 다른 문제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수요가 너무 많이 늘었습니다. 탄소를 써야 되는. 그중에 먹는 거에 관련된 문제들이 굉장히 커진 거죠. 저희가 이 이니셔티브라는 단어를 이번에 했습니다. 부산 이니셔티브, 코리아 이니셔티브. 우리가 이제는 남이 시키는 일 하는 거, 남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남들보다 앞서서 뭔가 사회적 문제도 해결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경제적 가치, 흔히 요즘 얘기하는 ESG가 이제 여기에 가장 대표. 사람이 먹는다라는 거, 일단 첫 번째는 배가 고프니까 먹습니다. 신호가 옵니다. 내가 영양이 부족하고. 두 번째, 내가 배가 고픈데 나는 먹으면 기분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맛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을까? 근데 그 먹을 때 어떤 걸 판단하실까요? 내가 이거 먹고 혹시라도 잘못되면 안 되니까 안전하거나 좀 브랜드가 신뢰도가 있거나, 아니면 좀 더 같은 거지만 좀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없을까? 근데 요즘에 하나 더 추가가 됐습니다. 이왕이면 이건 누가 왜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가능하면 좀 더 내가 좋다고 이런 환경에 영향을 나쁘게 미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물성 식품에 대해서 첫 번째는 이 많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동물성 단백질을 공급이 안 되는 이슈가 가장 크고요.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내가 좋다고 내가 키운 소나 내가 키운 돼지를 죽인다라는 거에 대해서 요즘 젊은 세대들은 조금 다르게 느낄 수 있다. 이제 이런 문제들이 또 도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앞으로 우리가 이런 지금까지 먹는 거에 관련돼서 식량 문제에서부터 건강 문제, 탄소 문제로 왔고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냐면 디지털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지금 AT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우리 김 지사님 하시는 게 저탄소 식생활이고, 요즘에 나주에서 이제 푸드 업사이클링 하는데 잘 아시지 않습니까? 버려지고 있는 음식물이 30에서 35%입니다. 우리가 먹지 않고 냉장고에 있다, 아니면 식당에서 음식 주문하시고 실제로 뷔페에서 급식에서 버려지는 게 30%, 35%인데 생산한 것도 제대로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는데 더 많이 생산하고 뭐 더 어떻게 하면 한다는 건 또 이상한 얘기기도 사실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부터 바꿔야 될까요? 대한민국의 먹는 문화부터 바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공짜로 반찬 주는 거 없애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외식업 되게 힘들어합니다. 안 그래도 손님도 없는데 갑자기 뭐 반찬까지. 근데 자기가 먹은 거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는 것들은 어려서부터 급식에서부터 학교에서부터 교육시키면 됩니다. 아이들이 요즘 한번 급식이라는 걸 가지고 저희가 푸드테크를 얘기를 제일 많은 교육청에서 제일 먼저 문제는 뭐냐면 밥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조리사를 못 구합니다. 요즘 기사 보세요. 예, 강남에 학생들 1000명씩 정도 되겠죠. 한 300명씩 한 3학년 되면 두 분이서 조리하는데 허리 다 아프고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당연히 일하시는 분의 안전을 위해서도 자동화된 것들이 필요하고 학생들 입장에서도 사람이 하다 보면 위생이나 품질의 이슈가 있을 수밖에 없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푸드테크를 활용해서 뭔가 이런 맞춤형이나 스마트 급식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살아가기 위한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그 많은 것들이 대부분 뭐냐면 이런 디지털 또는 데이터를 통해서 오늘 내가 필요한 것들을 추천해주고 마지막에 식판 잡고 나갈 때 음식물 버리지 않게끔 그 음식에 대해서 뭐 요즘 누비랩이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음식 스캐닝에서 안 먹는 메뉴 가급적 주지 말고 또 학생들이 뭐 무조건 뭐 이렇게 원하는 것만 줄 수는 없지만 개인에 맞는 어떤 맞춤형 영양과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부터 하드웨어부터 아니면 이런 식재료에 대한 메뉴에서부터 식재료의 공급의 전 과정이 데이터화되고 디지털화될 수밖에 없다.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을 해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예, 오늘 이 자리에처럼 어떤 경우에는 이런 기관장님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음식은 사람이 해야 된다. 뭐 이런 어떤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아 그래 그래도 밥은 엄마가 해줘야지 이럴 수 있지만 사실은 먹는 사람 입장이지 하는 사람 입장에서 예, 그런 의미에서 일단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관리자의 생각도 중요하고 또 이런 어떤 이 어떻게 보면 운영하시는 분들 실무자들의 어떤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푸드테크가 뭐냐 그러면 예, 철저하게 커스터머 입장에 생각하는 겁니다. 예, 사람이 돈 내는 사람 입장에 생각하는 겁니다. 심플하게 돈을 안 낼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자꾸 공급자가 자기 입장에서 아 내가 만들었으니 사주세요라는 게 얼마나 오래 갈 거냐라는 생각을 이제는 농업도 식품도 대학도 정부도 바뀔 상황이 돼버린 게 이제는 앞으로 실제로 사람이 필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국가가 지원해주고 아무리 대학이 만들어서 연구해도 제품을 만들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은 그러면 뭘 필요로 할 거냐 해서 그 문제의 정의에서 필요하는데 첫 번째는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임산부가 아이들을 가지고 아이가 맨 처음 나면 살기 위해서 먹습니다. 얘가 무슨 뭐 맛을 알거나 이게 아니라 오로지 죽지 않으려고 먹는다. 두 번째는 결국은 본인이 이왕 먹을 거 이제 좀 하니까 맛있는 거 먹고 좀 더 이제 이왕이면은 자기 관리도 하다가 노화를 막다가 환자식을 드시다 건강기능식품 드시다가 환자식 드시다가 마지막 고령친화 식품을 드신 거죠. 이제 섭식장애가 있는 생애 주기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가 가끔 학생들한테 이러는데 야 세상에 원해서 태어난 사람 한 명도 없다. 제가 태어나겠습니다 하고 뭐 부모님 정해 태어난 아무도 없고 또 반대로 안 죽는 사람 하나도 없다. 결국 사람들이 왜 먹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한번 우리가 태어났으면 이왕이면 자기한테 뭔가 이런 좀 뭔가 멘탈적으로 정신적으로 뭔가 에너지도 주고 또 동시에 이왕이면 건강과 이런 어떤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어떤 방향으로 바뀔 거고요. 그런 걸 우리가 웰니스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헬스케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게 눈에 보이는 어떤 건강에 대한 또 이런 가치가 아니라 웰니스라는 건 좀 뭔가 사회적 가치의 계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소울푸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끔 제가 이제 드라마에서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푸드는 대중적이니까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마지막에 이병헌 씨하고 김혜자 씨가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는데 이병헌 씨가 마지막에 김혜자 씨한테 물어봅니다.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꼭 드시고 싶은 음식이 뭐예요? 라고 짜장면이라고 얘기를 해요. 도대체 이 짜장면은 왜 엄마는 맨날 뭐 밖에 나가면 고기도 있고 좋은 거 많은데 굳이 왜 짜장면이야? 너희 아빠가 나 처녀일 때 결혼하기 전에 나한테 사줬던 음식이다. 평생 그게 소울푸드인 거죠.
반대로 이병헌 씨는 그렇게 엄마를 싫어하면서도 어디 뭐 일하러 갈 때마다 된장찌개만 찾아다녀요. 자기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된장찌개가 아니에요. 마지막에 이 형이 김연아 씨가 돌아가시면서 이 머리맡에다가 된장찌개 끓여놓고 가잖아요.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우리가 이게 원가가 얼마냐, 얼마나 잘 맞, 꼭 그렇지도 않다라는 얘기 때문에 이게 사실 헬스라고 표현하기는 또 좀 다른 의미가 있어서 제가 웰보닝부터 웰그로잉, 웰빙, 웰에이징, 웰다잉이다. 이 좋다라는 의미는 굉장히 개인화된 단어예요. 누구한테 이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아까 말씀드린 개인이 돈을 내던 기업이 돈을 내던 공공연 그 돈 내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리고 결국 그 안에는 우리가 인류가 지속 가능한 삶에 있어서 반드시 먹는 이유는 아까 전에 인류가 해결해야 되는 팜테크, 바이오테크, 그린테크가 고려해서 음식이 추천이 되고 설계가 되고 제조가 되고 공급이 되는 그런 과정이 우리가 실제로 소비하는 어떤 음식의 가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가끔 제가 이제 스마트팜이나 이제 이런 그린바이오나 가끔 제가 이제 이런 그 대체육이라는 단어가 가끔 제가 이제 농진청 가가지고 청장님께 이상한 소리도 했는데요. 이 워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치 팜테크 그러면 적정 기술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손수 만드는 오가닉 팜도 있을 거고, 진짜 뭐 디지털 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기계화된 것도 있겠죠. 근데 이제 스마트팜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스마트해져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바이오도 사실은 바이오 그러면 맛도 있고 또 이게 먹는다라는 것이 기분이 좋아지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마치 이제 그린 바이오 이렇게 딱 하면 우리는 종자만 연구하고 뭔가 이렇게 소재만 연구하는 거야. 화이트 바이오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이런 음식을 버려지면 포장재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바이오 의약품에 관련된 것들인데, 그린 바이오 딱 하니까 바이오 중에 그린만 하기 때문에 좁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대체육 이렇게 해보니까 마치 고기 대신에 이것만 먹어야 된다라고. 이게 사실 원래 대체육이라는 단어가 올터너티브 미트거든요. 리플레이스먼트가 아닌데 뭘 대체하는 게 아니라 대안육 같은 거였어요. 고기만 가지고 인류가 더 이상은 지금의 어떤 축산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뭐 세포 배양식품도 사고 고기 대신에 먹을 수 있는 단백질을 찾아보는 건데, 이 워딩이 막 이렇게 되면요, 괜히 이렇게 많이 좀 뭔가 이 이분법적으로 가는 요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제가 테크라는 단어를 붙이는 겁니다. 푸드테크, 팜테크, 바이오테크, 그린테크입니다. 근데 그 앞에는 뭐냐면 커스터마이즈 팜테크, 커스터마이즈 바이오테크, 커스터마이즈 이런 그린테크,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원하는 어떤 니즈가,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어떤 이런 식량의 문제, 건강의 문제,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지. 이게 뭐 꼭 어떤 특정한 분야의 어떤 정답이 있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게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디지털이라고 봅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결국은 사회적인 어떤 문제를 온라인을 통해서 뭔가 해결해 나가는 그런 어떤 인플루언서들의 세상인 것 같습니다. 가끔은 이제 저희가 권위가 어디서 나오냐, 박사, 30년 전 얘기다. 제가 가끔 이제 한림원 가가지고 우리 위에 있는 오늘 나 때는 말이야, 예전에 박사가 얼마나 인정받았고 대우가 좋았고, 다시는 그럴 일 없습니다. 제가 그거는 예전에 우리가 1차 산업할 때는 당연히 경제 주도가 정부 주도였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에서 뭐 배워온 지식 주도였지만, 이제는 정부 주도도 아니고 대학 주도도 아니고 실제로 자기가 새로운 어떤 문제를 개척해내는 그런 어떤, 남이 안 하는 걸 해내는 그런 어떤 창발가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권위는 온라인에서 나옵니다. 아무리 경제적인 얘기해도 슈카가 얘기하는 게 더 정답일 수도 있고, 제가 얘기한 것보다는 백종원 씨가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정답일 수도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런 사회에 맞는 어떤 변화에 맞춰가야 되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개인화된 컴퓨터가 나오고 인터넷이고 스마트폰이 나오고 AI가 나왔는데, 이걸 누가 어떻게 활용할 거냐가 결국은 앞으로 미래의 경쟁력이겠죠. 가장 시장이 큰 건 먹는 것과 연관된 산업입니다. 제가 먹는 것이 있고요, 먹는 것과 관계된 게 있고요, 먹는 것과 연관된 게 있습니다. 이 단어를 잘 생각해요. 먹을 거는 당연히 우리 뭐 쌀도 생산해야 되고 뭐 밥도 만들고 햇반도 만들겠지만, 먹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따지면 당연히 냉장고도 있어야 되고요. 전자레 밥솥도 있어야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연관된 걸로 하면 이 먹는 거를 가지고 마케팅하는 사람도 있고 건강하는 사람도 있고 여행하는 사람들도 이런 것들이죠. 그렇게 따지면 사실 먹는 거의 핵심은 뭘까요? 예, 저는 내가 오늘 뭐 먹을지에 대한 메뉴를 추천해주고 나 대신 음식을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저는 음식하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근데 집에서 예전처럼 뭐 대가족이 사는 게 아니라 밥 해줄 1인 가구, 2인 가구 누가 밥 해줍니까? 예, 점점 아마 저희 세대부터는 절대로 나중에 들어도 자기가 스스로 밥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올 거거든요. 외식도 마찬가지고 급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미래의 주방이 어떻게 바뀌어, 누가 어떻게 조리할 거냐가 제일 중요한 거. 과거에 우리가 해왔던 그런 어떤 이 관성을 다 잊고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냉정하게 한번 관찰해 보시라. 아이들 중심입니다. 요즘에는 아들 안 낳습니다. 딸 낳으려고 다 합니다. 그 학교 가보면 아시잖아요. 여학생들끼리 짝 맺어 있어요. 옛날에는 남학생들 짝 맺어 있었는데 바뀌었잖아요. 제가 학교에서 저희는 이제 지역균등으로 학생들 뽑거든요. 아주 심각합니다. 10명을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서류를 해서 면접 볼 때 1.8대 1로 하는데 10명 뽑는데 18명이 전부 여학생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역의 학생회장, 지역 고등학교 1등은 전부 여학생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데이터가 많아요. 아빠하고도 얘기하고 엄마도 얘기하고. 아들은 데이터가 없습니다.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리더십은 우리가 뭔가 좀 더 이렇게 좀 권위주의적이고 좀 더 뭔가 이렇게 뭔가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는 것들이 남성들한테 좀 유리했을지 모르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다 모든 정보들하고 하는데 굳이 밖에 가서 술 먹었다고 이게 뭐 내가 뭐 정보가 생기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얘기죠. 리더십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정말 정리해서 주변의 사람들의 어떤 생각을 정리해서 의견을 설득하는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뭐 제가 뭐 일견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확률이 그렇다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변해서 결과적으로 앞으로는 미래에 우리의 어떤 먹는 거에 관련된 것들은 밥 해줄 사람이 없고 그러면 로봇도 필요하고 우리가 지금 방식으로는 더 이상 고기가 공급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먹지 않고 버리는 게 30% 이상이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러면 푸드테크란 뭐냐에 대해서 여전히 제가 아무래도 이제 농업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식품에 대한 정의가 농산물을 이용해서 이제 식품을 먹을 수 있는 걸 만드는 거라고 일반적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배양육은 식품이 아닙니다. 정의가. 네, 식약처에서 정의하는 식품위생법은 농식품에서의 어떤 식품 기준하고 조금 다릅니다. 먹는 것 중에서 약이라고 되어 있지 않으면 먹을 수 있는 것 중에 약이라고 하지 않으면 식품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농식품부에서 생각하는 식품 쪽에 좀 약간 공급자 입장의 마인드일 수밖에 없고요. 이 어떤 식약처에서 이제 이런 소비자,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또 다른 거예요. 결국 뭐냐 하면 먹는 거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와 관련해서 먹기 위해서는 저는 원료에서부터 이렇게 쭉 가는 것도 당연히 맞는 얘기지만 지금의 시각은 개인 맞춤 콘텐츠입니다. 오늘 방송을 보다가 누군가가 추천하면 따라가는 겁니다. 요즘 음식 주문 어떻게 하시나요? 또는 제품 어떻게 하십니까? 오프라인 가가지고선 정말 마트 가가지고 주문하시는 분들보다는 온라인으로 뭐 이렇게 앱을 하시거나 이렇게 뭐 라이브 커머스에서 하시다가 누가 친한 분이 이렇게 추천해주면 나하고 성향이 비슷한 그런 유튜버가 추천하면 거기에 맞춰 추천하는 겁니다. 그 다음 뭐죠? 내가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가정식이냐 외식이냐 급식이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당연히 가정식에 주문 배송하는 시스템하고요. 외식에 주문 배송하는 B2B하고 급식에 들어가는 거는 당연히 뭐 식재료에 따라도 다르지만 주문하고 배송하고 물류하는 시스템이 완전히 다릅니다. 당연히 제조 방식도 간편식에서부터 다 바뀌겠죠. 소재나 원료도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돈 내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이런 어떤 데이터나 여기에 따른 어떤 서비스들이 바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의 이 팜테크, 그린바이오, 친환경 패키지, 뭐 새환경, 뭐 생활용 식품, 세포 배양, 뭐 식물 기반 같은 이런 어떤 농업에서부터 관련돼서 뭐 환경을 생각하는 여러 가지 바이오 기술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제 제조 쪽으로 가면
간편식에서부터 뭐 이런 스마트 제조에서부터 3D 프린터 유통에서부터 가정식 외식 급식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식당 예약도 하고 뭐 음식도 주문하는 이 전 과정이 먹는 거에 연관된 과정이고, 이 분야에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기존의 어떤 방식을 대체하거나 없던 것들을 만드는 것을 저희가 푸드테크 산업이라고 저는 정의합니다.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제가 그냥 주장하는 겁니다. 예, 이게 뭐 어떤 공신력 있는 기관은 아니고요. 다만 농식품부에서 이 푸드테크 정책관 만들 때 2년 전에 처음 할 때 여기까지는 동일했습니다. 생산만이 아니고 유통과 소비의 전 과정에 첨단 기술을 붙여서 가치를 창출하는 걸 푸드테크 산업이다까지는 제가 이제 정부하고 같이 이제 합의하고 있는 공유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어떠죠? 아까 전에 기존의 농업에서 스마트팜으로 오거나 바이오에서 그린 바이오는 범위가 좁아졌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건 뭡니까? 기존의 식품에서 푸드테크는 범위가 훨씬 넓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훨씬 더 광범위하지만 또 다른데로는 각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쟁이 이 누비랩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이런 어떤 푸드테크 기업 중에서 방금 말씀드린 어떻게 하면 이런 데이터나 이런 AI나 비전 인식 기술을 탄소를 줄이는데 이제 쓰일 수 있는 푸드테크 기업이 뭐냐? 이제 그러면 이제 김대훈 대표가 이제 원래는 현대자동차에 있다가 대기업을 퇴사하고 나와가지고 이 비전 인식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먹은 음식에 대해서 이게 이제 어떤 음식이 버려지고 있는지를 측정하게 되면 식판을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먹은 칼로리도 계산할 수 있고 어떤 것들을 사람들이 이 회사는 이 어떤 커뮤니티는 무엇을 안 먹는지를 우리가 이제 해주는 것들이 이제 하나의 탄소를 우리가 줄일 수 있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일 거고요. 뭐 기본적으로 조리할 때 에너지 무지 많이 쓰시는 거 아십니까? 가스 쓸 때 하고요. 인버터 쓸 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에너지 효율, 뭐 냉장고에 우리가 김치 냉장고 두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을 푸드테크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조리하는 어떤 가전용 어떤 이 조리기구나 심지어는 식기 이 세척기까지를 저는 푸드테크라고 보는 거고요. 대부분은 이건 식품하고 관련 없다라고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산업 분류를 지금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대 산업공학과 이성주 교수하고 같이 해서 무역협회하고 같이 기존에 있는 식품 F&B 플러스 푸드테크의 영역에 대해서 이런 가전 중에서 조리와 관련된 것들은 푸드테크 산업으로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본다. 이 벽제갈비하고 그린랩스하고 저기 이 프레시지가 협업한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소고기를 생산할 때 이 사료를 갖다가 메탄가스를 적게 내는 사료를 먹입니다. 주로 이제 카길이 이제 그런 걸 많이 개발해 놨는데 그러면 이제 탄소가 한 15% 줄어듭니다. 이 생산된 한우를 가지고 이 벽제갈비에서는 구이용만 쓰고요. 나머지 부위는 프레시지에다 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간편식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탄소를 줄이는 건 그린랩스 쪽에서 이제 스마트 축산을 하는 거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이런 급식 외식 업체가 구이용으로 쓰고 남는 건 간편식으로 쓴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 브랜드가 감탄 한우입니다. 감탄이라는 게 이제 탄소를 줄였다 해서 이제 감탄 한우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이게 정말 프리미엄 한우를 우리가 이렇게 가치 있게 만들었고 프리미엄 어떤 외식을 하고 이제 우리가 이걸 간편하게 한다라고 하면 이제 새로운 어떤 협업의 모델도 나올 수 있다. 이제 얘기인 거고요. 당연히 이제 주문, 유통, 배송이 정말 중요합니다. 앞으로 유럽이나 이런 데 이제 나가려면 참치를 원양어선에서 한국에 가져와서 냉동해서 가져왔는데 여기서 가고 다시 또 외국으로 가는 이게 이제 언제까지 가는? 가끔 저희가 이제 수출에 대한 어떤 기준이 제가 이제 수출 이번에 이제 과제에서 그런 위원장님 K푸드 수출 우리나라에서 직접 생산해서 해외로 가는 방식이 이게 ESG적으로 맞는 방식이냐? 우리나라의 기술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방글라데시에서 생산해서 거기에서 뭐 인도로 보내거나 뭐 옆에 인도네시아 가는 게 맞는 거냐?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생산된 게 아니고 수출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처럼 전혀 그런 어떤 정책이나 하지 않는 사람들은 야 실제로 문제만 해결하면 되지만 막상 이게 정책을 하시면 이게 기존의 어떤 것들의 어떤 일관성 이런 문제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어쨌든 간에 해결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는 음식을 배달하고 우리가
음식물 포장재를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탄소 배출하겠습니까? 예, 이 배달하는 어떤 과정에서 오토바이도 많아지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떻게 하면 줄이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큰 이슈이고요. 뭐 요즘 스타벅스나 제주도 가면 다 업사이클링 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할 거고. 당연히 그러기 위해서 이런 어떤 포장재들에 대한 어떤 이런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이 소재들, 뭐 예를 들어서 뭐 현대나 이런 데들은 백화점 같은 데들은 100% 여러분들 이제 이 종이 포장재의 경우에는 새로운 나무를 쓰지 않고 100% 업사이클링해서 쓰는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소비자들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이러한 것들이 정책적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런 식물성 대체 식품들도 많아지고 있는데 신세계 푸드가 벤처를 아예 만들었죠. 베러푸드라고 아예 이제 미국에다가 벤처를 만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스팸을 갖다가 이제 식물성으로 대체하는 것들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이용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외식으로 좀 이런 동물성 외에도 이제 이런 육상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해산물을 셀미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세포 배양 새우도 만들고 이런 스페이스 F처럼 이런 배양육을 통한 기술들이 현실적으로 가격적으로 보면 스마트팜이나 배양육이 탄소를 얼만큼 줄이냐 그러면 좀 더 계산을 해봐야 되긴 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 방식이 좀 더 이런 탄소에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는 이제 예측을 가지고 가는 것들이고 당연히 업사이클링해서 버려지고 있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활용하는 것들.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환경적으로 우리가 뭐 농사를 하는 데 있어서 육령근 홍삼도 중요하지만 맞춤형 농산물들을 이제 생산할 수 있는 기술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만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이런 가치 소비를 할 수 있는 소비자들이 있고 디지털을 포함한 다양한 데이터나 이제 연구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요. 그걸 통해서 앞으로 AT하고 또 여기 이제 정부하고 또 민간이 같이 해서 이런 컨퍼런스나 엑스포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올해 유니도하고 같이 월드 푸드테크 어워드를 이제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농식품부랑 같이 대한민국 식품대전을 같이 민간에서 같이 협력하고 제가 이거 최근에 그 쌤과 함께라는데 가서 보니까 유민상 씨가 뭐 건강이 너무 안 좋고 뭐 여기 또 홍석천 씨가 운동을 또 겁나 열심히 했어요. 굉장히. 그래서 이런 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푸드 콘텐츠거든요. 자기가 먹은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환경적으로도 중요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런 개발을 통해서 하는 역할도 있지만 대중하고 또 이렇게 소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발표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손을 들어서 질문을 해주시고요. 개별적으로 질문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컨퍼런스 후에 기회를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먹는 것과 연관되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인 푸드테크에 대해서 발표해 주셨는데요. 우리 생활과 아주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서 더욱 집중하면서 듣게 됐습니다. 다음 발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식회사 에코아이 박현신 연구원님을 모시고 해외 조립 및 국내외 탄소 배출권 플랫폼 소개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코아이 박현신 팀장이라고 합니다. 네. 네, 오늘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이제 기후 변화가 뭐 이슈가 된 지 너무 오래됐고 또 기후 변화에 따른 이상 기후가 이제 매년 갈수록 좀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배출권이라는 개념도 차츰 좀 익숙해지는 것 같은데요. 이제 최근에 있는 뉴스나 뭐 인터넷 기사 이런 데서도 이제 배출권이라는 개념이 이제 종종 그 노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제 배출권이 이제 규제 시장에서 배출권 거래제라는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규제 시장에서 실무적으로 기업들이 탄소 관리를 어떻게 하고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이제 저희 에코아이라는 회사에서 그런 업무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발표 주제는 이제 탄소 배출권 정보 플랫폼과 해외 온실가스 감축 사업 소개
라는 주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목차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국내 탄소 배출권 시장의 그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 이제 카보나이라고 해서 저희 에콰이에서 운영하는 배출권 시장 정보 제공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출권 데이터를 가지고 기업들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미얀마 쿡스토브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해외에서 온실가스를 이제 직접 감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보시는 그래프는 15년 1월부터 현재까지 그 배출권, 그 이제 정부에서 이제 기업들에게 무상으로 또는 유상으로 제공하는 이제 배출권이라는 이제 할당 배출권이라고 하는데요. 이 할당 배출권의 가격을 이제 하나로 이제 연결을 한 그래프입니다. 총 올해가 이제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된 지 10년 차에 접어들었거든요. 그래서 15년 1월부터 현재까지 주식처럼 그 이제 한국거래소 KRX를 통해서 매일매일 배출권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내에 이 배출권 거래제 적용을 받는 기업이 한 800개가 조금 안 되는데요. 한 770개, 780개 정도 업체가 이 배출권 거래 제도에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장 동향을 한번 이제 순차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그 이제 그래프 상단에 보시면 뭐 1차 계획 기간, 2차 계획 기간, 3차 계획 기간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이 배출권 거래제는 계획 기간 단위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3차 계획 기간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가 3차 계획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래프에서 지금 분홍색 영역, 제 영역을 좀 구분을 해봤는데요. 이제 분홍색 영역 같은 경우는 유동성 부족에 따른 상승 추세 지속 구간이라고 이름을 붙여봤고요. 두 번째 파란색 구간은 배출권 소멸 이슈에 따른 변동성 확대 구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노란색 구간은요, 배출권 시장 침체기입니다. 현재는 지금 배출권 시장이 침체기입니다. 제가 15년 1월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면, 15년 1월에 국내 배출권 거래제는 그 7,860원이라는 가격을 시작으로 이제 거래가 시작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제 배출권 거래제의 규제를 받는 기업들만 이제 시장에 참여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잉여업체 같은 경우는 내가 배출권이 남지만 이 배출권을 팔아서 돈을 벌어야지, 수익을 창출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이 규제를, 이 의무를 달성하는 게 1순위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배출권이 남아도 시장에 팔지 않고 이제 유연성제 들어와서 남는 배출권을 다음 연도로 이월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팔지 않고 이월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 이게 배출권이라는 게 1년마다 이제 사이클은 이제 1년 8개월인데요. 1년 8개월마다 매년 그 연간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출권 제출 시기가 되면 배출권 가격이 이렇게 급등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매년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부족업체들은 내가 배출권을 제출해야 하는데, 그러면 이제 배출권을 구매해야 되잖아요. 근데 잉여업체가 시장에 팔질 않으니까 이제 배출권 가격이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다가 이제 정부에서 어떤 이제 시장 안정화 조치나 그런 어떤 뭐 간담회나 공청회나 이런 거를 통해서 좀 불안 심리를 좀 가라앉히면서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됐고요. 그리고 또 2차 계획 기간, 이 2차 계획 기간에 접어들면서부터는 가격 상승폭이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5년부터 2020년 초반까지는 가격이 추세적으로 꾸준히 우상향을 해서 20년 초반에는 국내 배출권 가격이 톤당 4만 원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이 가격이 뭐 떨어진 적이 없고 오르기만 하다 보니까 그 이제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행 연도간에 2월 제한 조치, 2월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동안 잉여업체들이 이제 시장에 팔지 않고 2월만 하다 보니까 2월을 하려면 일정 물량을 시장에 판매해야만 2월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시장 조성자라는 새로운 시장 참여자도 이제 배출권 거래 제도 안에 들어오게 되고요.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이제 다 모두 아시다시피 이제 2019년 말 이제 2020년에 들어서면서 이제 코로나19가 발생을 하게 되죠. 여기 보시면 배출권 가격이 이제 좀 그래프를 압축해놔서 더 그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배출권 가격이 거의 수직 하락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그 단기간에 배출권 가격이 이제 급락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또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 그 제도가 이제 2월 제한 조치라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이 발생을 이제 하게 되냐면 잉여업체가 시장에 판매를 해야만 하는 물량이 발생을 했는데 부족업체가 배출량이 줄어서 그만큼 부족하지가 않으니까 잉여업체는 시장에 팔지도 못하고 2월도 못할 우려가 생겨버린 거죠. 그런 이제 불안 심리가 증폭이 되면서 이제는 반대 상황이 됩니다. 이때는 이제 배출권 제출 시기가 되면은 급등락을 했는데 이제는 배출권 제출 시기가 되면 급락을 해요. 급락했다가 다시 회복하고 급락했다 회복하고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됐는데 이제 노란색 구간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22년 말부터 하반기부터는요. 이제 어떤 배출권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등락도 없이 계속 이제 침체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 그 배출권 가격이 8,900원 정도에 이제 거래가 됐고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배출권 시장이 침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 배출권 시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일 텐데요. 네. 그래서 이제 향후에 이제 국내 탄소 배출권 시장 전망에 대해서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20년 이후로 국내 배출권 시장이 좀 침체기를 겪고 있지만 이 배출권 시장은 이제 앞으로 크게 성장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이미 2050년 탄소 중립을 국제사회에 이제 선언을 한 상태고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를 감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3차 계획 기간 같은 경우는 이제 21년부터 25년까지가 되는 거고요. 그 시기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그 이제 이전에 좀 수립이 됐는데 그 제도적으로 강화가 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4차 계획 기간, 그러니까 2026년부터 2030년도에 감축 부담이 굉장히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2026년부터는 그 국내 배출권 그 거래제에 그 적용을 받는 그런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굉장히 강화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이제 뭐 제도적으로도 이제 유상할당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무상으로 배출권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돈을 주고 경매를 통해서 돈을 주고 사야 하는 유상할당 비율 이런 것들도 이제 그 비중이 점차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강화되는 부분이 가장 그 크게 작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배경 때문에 그 현재 이제 정책적으로도 그 이제 시장 참여자가 이제 현재 이제 그런 그 의무 기업 외에 그 이제 시장 조성자라는 이제 개념도 있고 증권사, 은행, 자산운용사 이제 마지막으로는 개인 참여까지 이제 이루어지는 시장으로 크게 확대가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배출권 위탁 거래가 도입이 되면서 좀 더 고도화될 예정이고, 그리고 배출권과 연계한 금융 상품의 출시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빠르면 올해 안으로 이제 ETN이라는 상품이 도입이 되고 그 이후에 내년에는 이제 ETF 상품도 도입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ETN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ETF는 이제 많이 투자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출권의 가격과 연동한 지수에 따른 이제 ETF가 출시가 돼서 이제 개인들도 국내 배출권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물 시장이라는 것도 도입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국제적으로도요. EU의 이제 CBAM이라고 해서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 같은 경우는 EU는 이제 2005년부터 배출권 거래 제도를 이제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EU의 배출권 가격은요. 지금 이제 70유로 그 10만 원이 훌쩍 넘은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 배출권 가격하고 비교해 보면은 거의 10배 가까이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 EU에서 2026년부터 EU의 이제 제품을 수입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자국의 배출권 가격과 수입국의 배출권 가격의 차이만큼을 이제 세금으로 이제 부과를 하게 되는, 징수하게 되는 그런 제도가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와 EU의 배출권 거래제라는 제도 자체가 설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가격이 연동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 배출권 가격의 상승 요인 중에 하나로 작용할 걸로 보고 있어서 이 부분도 이제 국내 탄소 배출권 시장에 있어서 좀 그 전망에 있어서 내용을 좀 넣어봤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카보나이라는 플랫폼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담당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코아이에서 저희가 이제 배출권 거래제가 2015년 1월에 이제 도입이 예정이 되어 있어서 2014년부터 이제 제가 이 서비스를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배출권 거래제에 적용을 받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배출권 시장의 정보, 뭐 거래 동향, 전망, 정책 이슈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결국 이제 보고서를 발행하는 그런 연구소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카보나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이제 그 서비스의 형태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이제 홈페이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이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홈페이지만으로는 이제 소통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밴드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이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정보의 뭐 집합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저희가 그 10년간 이제 진행해온 그런 정보들을 다 그 축적을 해놨고 그런 이제 배출권 시장에서의 이제 거래 데이터, 이제 가격이나 거래량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실제로 이제 시뮬레이션도 해보실 수가 있고 이제 리포트나 또 정책, 이 정책이 관련된 정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에 대한 정보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중점적으로 진행하는 이 보고서 같은 경우는 이제 주 단위, 월 단위 그리고 그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나오는 그 해당 그 연도의 어떤 배출권 수급 그리고 이 가격 전망에 대한 보고서를 좀 메인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책적으로 어떤 이슈가 발생을 하면 그 이슈 리포트도 이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 관련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정보를 제공하는 이제 업무를 하면서 또 중요한 부분이 이제 그런 회원사들과의 소통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좀 중요하다는 필요성을 느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밴드라는 창구를 통해서 그 저희가 이제 그 정보들을 그 이제 상시로 확인을 하면서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좀 소통하는 창구 역할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저희 카보나이 플랫폼의 이제 특장점이라고 하면 이제 신속성이 있고요. 그래서 거의 이제 저희 그 팀에서 저희 팀원들이 이제 아침마다 거의 이제 수십 개 채널을 통해서 새로 올라온 정보가 있는지 파악을 하고 그 정보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는 먼저 그게 어떤 내용인지 이런 것도 정부 기관이라든지 그 해당 기관에 확인을 해서
정보를 이제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정보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정확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이제 휴먼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최소화하려고 좀 시스템도 구축을 하고 이런 부분에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자체 분석 모델을 가지고 있어서 그 매년 그 배출량을 이제 예측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연간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 내외의 오차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국내 배출권 거래제 연간 배출량이 한 6억 톤이 좀 안 됩니다. 한 5억, 최근에 좀 줄어서 5억 5천만 톤 이 정도가 되는데요. 저희 이제 카보나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의 배출량 비중이 이 ETS 그 배출권 거래제 배출량의 한 7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배출권 규모가 큰 업체 위주로 좀 가입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업종별로도 보면은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이 그 많은 그 업종이 이제 발전사 그리고 이제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정유 업종 이렇게 한 5가지 업종이 되고요. 이 업종이 그 국내 배출권 거래제 배출량의 한 8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들을 중심으로 이제 서비스를 이제 이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미얀마 쿡스토브 사업을 좀 소개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이제 미얀마 이제 해외에서 진행하는 그 온실가스 감축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감축한 온실가스를 이제 국내로 들여와서 이제 국내 배출권 거래제 규제 시장에서 이제 기업들이 부족한 배출권을 이제 제출을 할 때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미얀마 저소득층 가구에 이제 고효율 쿡스토브라고 하는 기구를 이제 보급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재생 목재 사용량을 절감을 해서 이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그래서 배출권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콰이에서는 이제 17년 11월에 이제 미얀마 환경부 승인을 완료를 해서 2018년 8월에 그 유엔의 CDM 사업으로서 등록을 완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얀마 인구의 이제 대다수가 그 이제 뭐 솔리드 바이오매스로 조리를 하고 이 사용되는 바이오매스의 이제 대부분이 이제 재생이 되지 않는 이제 비재생 목재를 포함해서 재생이 되지 않는 연료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4만 8천 명 이상이 연기 흡입으로 조기 사망을 하고요. 산림 황폐화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그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조리를 할 때 이제 여성과 아이들의 이제 그런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이게 이제 뭐 목재뿐만 아니라 폐 비닐이나 이런 좀 쓰레기 같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불을 떼서 조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환경적으로나 이제 건강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좀 어려운 여건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구당 땔감이 하루 약 8kg을 사용하고 전통 조리 방식의 열 효율이 5에서 5%, 15%에 불과합니다. 낭비되는 이제 효율이 많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산림 황폐화, 조리 과정의 연기, 그을음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그 고질적인 문제로 이제 작용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고효율 쿡스토브는요, 여기 그림이 좀 작긴 한데 이런 이제 고효 쿡스토브라고 하는 이제 기구를 이제 보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구를 보급을 함으로써 연료 비용이 절감이 되고 이제 건강 증진, 온실가스 배출 감축 효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쿡스토브 또한 종류가 한 2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런 목재를 사용을 해서 이 기구 자체가 이제 효율을 높이다 보니까 목재 사용량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목재 외에 쿡스토브용 연료를 이제 주입을 해서 그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뭐 열 효율이 이제 좋아지기 때문에 이제 환경적으로 좀 건전성을 확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 이제 여러 부분에 좀 부합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연료 비용 절감, 뭐 조리 시간 단축, 뭐 이제 비재생 목재 사용량을 줄여서 산림 보존에 기여한다거나 이제 호흡기 질환자나 미얀마의 여성 인권 개선 효과까지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미얀마에 이제 저희 에콰이에서 이제 그 법인을 설립을 해서
이제 보급을 시작했던 그런 이제 내역이고요. 그래서 미얀마에서도 인구 밀도가 높고 전기 보급률과 소득 수준이 그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좀 보급을 실시를 했고요. 그래서 뭐 인구 600만 명, 그리고 가구로는 이제 148만 가구에 대해서 그 이제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이제 행사를 진행을 해서 좀 보급하는 사업을 좀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연구원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발표 내용과 관련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셔도 다들 개인적으로 따로 시간을 갖길 희망하시는 것 같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나고 대화의 기회를 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현재 침체기를 겪고 있는 이 배출권 시장이 앞으로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된다라는 말씀, 그리고 카보나이 플랫폼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2부 마지막 발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밭대학교 최종민 교수님을 모시고 수열 활동 에너지 절감 및 탄소 중립 선도 사례에 대한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남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강연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전 시간에 비하면 조금 어색한 제목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필요한 설비에 대한 상식을 높여드리고 또 이 부분에서 왜 데이터가 필요하고 또 AI 기술이 필요한가 이렇게 결론을 맺도록 하고요. 특히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공공부문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지금 기업체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그 데이터 개발이나 발표드린 내용과 관련된 AI 기술을 개발하신다면 요새 민간 부문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공공 부문에서는 대금이 미지급되는 사례는 없으니까 기업분들께서 관심 있게 들어주시고 또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 혹시 개발하고자 하시면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초 지식을 먼저 말씀드리는데요. 조금 아주 낮게 분야가 다르시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데 혹시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께는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그 강연을 드리고 나니까 가끔 이런 강연을 드렸을 때 전화 오실 때가 많으세요. 제가 슬라이드 맨 뒤에 제 연락처를 남겼는데 프린트가 돼 있더라고요. 집에 에어컨 고장 났는데 기사가 왔는데 이거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는 건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그 교수로 재직한 지 1년 내에는 대응을 해드렸는데요. 지금은 아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제가 이메일로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가정에서 알고 계신 에어컨에 대한 개념을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고 수열 에너지를 활용한 에어컨의 개념이라는 것을 전달을 드리고 설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가 친숙한 것으로 에어컨 그러면 실외기가 있고 실내기가 있습니다. 여러 대 있는 경우도 있죠. 이제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또는 식당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드리면 냉방을 하기도 하고 난방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그럼 냉방을 하는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실내에서는 공기가 들어가서 차가워져서 나오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서는 열을 뺏어갑니다. 실내기에서. 그렇지만 여러분이 보시다 보면 바깥에 실외기가 있는데 실외기들을 여름에 지나가다 보면 따뜻한 공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에어컨이란 곳은 하나는 열을 흡수하고 하나는 열을 방출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교환기가 기본적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제가 키가 크면 직접 찍겠는데요. 키가 좀 작아서 이게 어렵네요. 이거 진행하기에. 그러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구성품으로 온도 압력을 높여주기 위한 압축기라는 것이 있고 이제 팽창장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아까 이 실내기에 해당하는 냉방 모드에서 열을 흡수하는 것을 이용하게 되면 냉방을 하는 것이고요. 열을 실외기에서 방출하는 것을 거꾸로 실내에 쏴주면 난방이 되는 것이죠. 겨울에. 그랬을 때 제가 구체적으로 실내기, 실외기를 바꾸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계절에 따라서 내부의 사이클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그 기회가 되면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열을 흡수하는 곳이 있고 하나 방출하는 곳이 있다. 에어컨에서. 그래서 흡수하는 곳을 실내에 이용하면 냉방, 실외에 이용하면 난방이다 하는 것 이해해 주시고요. 얘를 운전하기 위해선 저희가 전기를 넣어주는데 실제로는 압축기에 전기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일을 넣어준다라고 아카데믹하게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들어간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효율에 대해서 잠깐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요. 그 가운데서 어쨌든 입력은 압축기에 들어가는 전기일 또는 일이다. 그 다음에 출력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냉방을 할 때 열을 실내기에서 냉방할 때 흡수하면 그게 출력. 그 다음에 혹시 실외기에서 방출하는 열을 겨울에 실내로 쏴주게 한다. 그러면 난방 방열하는 열이 있어서 그게 출력. 그래서 효율이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건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시스템 에어컨이라고 부르는데 정확한 명칭은 열펌프라고 부른다라는 것, 히트펌프, 열펌프라고 부른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름에 바깥의 공기의 온도가 차가울 때 에어컨은 훨씬 더 시원하게 느껴지죠, 저희가. 그럼 용량이 훨씬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외 공기 온도가 여름에는 낮아지면 히트펌프의 성능은 좋아진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겨울에는 아주 추울 때 시스템 에어컨을 틀었는데 안 따뜻해요. 성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사실 날씨가 뭐 10도 이럴 때 틀었을 때는 충분히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실외 공기의 온도가 높을수록 성능이 좋다. 이렇게 하나 기억해 주시고 여름에는 실외 공기 온도가 낮을수록 성능과 효율이 좋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뒤에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수열 에너지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수열 에너지 힙펌프 시스템을 저희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오늘. 그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름에 물의 온도는 하천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천의 온도는 공기 온도보다 낮죠. 그럼 당연히 얘는 기존에 사용하고 계신 히트펌프 에어컨보다 수열을 사용하면 여름에 효율이 좋고 성능이 좋습니다. 겨울에는 영하로 떨어진 외기 온도가 있는데 수온은 영하는 아니거든요. 그럴 땐 이용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열 에너지를 쓰면 훨씬 더 효율이 좋다. 그래서 여름, 겨울 다 좋고 냉방, 난방 하나의 기계로 하고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겨울에 보일러 설치하고 여름에 에어컨 별도로 설치했는데 하나의 기기로 다 되기 때문에 수열 에너지 에어컨 정확한 명칭으로는 수열 에너지 히트펌프를 쓰면 연간 냉난방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다. 라는 측면의 장점을 가진 시스템이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얘에 대해서 효율을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그 구성품으로 열교환기, 실내기, 실외기 뭐 이렇게 있다가 치면 입력 에너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냉방할 때는 열을 뺏어가는 실내기가 출력. 겨울에는 실외에서 방출하는 이것을 실내에 쏴주면 출력. 그럼 효율은 압축기에 들어가는 1분의 실내에서 여름에 흡수하는 열 또는 압축기가 들어가는 열분의 겨울에는 실외기 있는 걸 실내로 쏴주는 거니까 방출하는 열이 출력 이렇게 됩니다. 그럼 예분의 예 또는 예분의 예입니다. 근데 저희가 아주 간단하게 에너지 보존 법칙 쓰면 들어간 에너지의 합은 나간 에너지의 합이랑 같습니다. 그럼 얘는 예 더하기 예입니다. 그럼 여름에는 예분의 예가 효율이 되겠고요. 겨울에는 예분의 예가 효율이 되겠습니다. 자, 얘가 크냐 얘가 크냐는 비교해 보면 지금 알 수는 없으세요. 수식에서. 그렇지만 예분의 예는 얘가 큽니다. 효율이 1보다 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히트펌프의 효율은 저희가 말하는 이타라는 기호를 쓰지 않고 COP라는 별도 영어를 씁니다. 그래서 C는 cooling, H는 heating. 그래서 냉방 효율 COP, 난방 효율 COP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사실은 냉방도 효율이 높습니다. 1보다. 그러면 제가 이제 거짓말을 하는 게 될 수 있습니다. 효율이 1보다 높은 시스템이 어디 있어? 이게 사실은요. 이런 신재생 에너지로 편입된 수열 에너지 같은 경우도 전기 누진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풀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분류하고 얘가 효율이 높다는 걸 설명해야 되는데 산업부의 전기위원회 분들도 뭐 그럴 거는 같은데 지금 설명 들은 것 같고 근데 왜 그러죠? 그래서 그게 5년 걸렸어요. 전기 누진제를 푸는데. 근데 설명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자 보실게요. 발전소를 쓰신다 그러면 화석연료가 들어갑니다. 그럼 연소대에서 스팀을 만들고 터빈을 돌려서 전기가 나오고 바다에 열을 버리죠 저희가. 그러면 백이라는 화석연료가 들어가서 전기료는 40% 50% 생기고요. 바다로 열을 40, 50% 버리는 겁니다. 그럼 효율이
0.5 부분, 50% 부분이죠. 그럼 이게 사실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고 터빈은 기계 에너지로 바뀌어서 에너지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자, 얘는 아까 여기서 괜찮습니다. 전기가 들어가서 얘가 차가운 열이 되진 않았잖아요. 에너지가 변경된 게 아닙니다. 에너지를 실내에 온도가 낮은 데서 뺏었고 실외로 방출을 했어요. 에너지를 이동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변화는 효율이 100보다 높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얘는 에너지 이동을 했기 때문에 효율이 100보다 높다. 그래도 전기위원회 분들은 만든 것 같은데 또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이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개념을 잡으시라고. 수자공사에서도 와 계시고 환경부도 계신데 댐이 있으면 저희가 관심 있는 시스템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수문을 닫아놨다가 얘로 수력 발전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죠? 저희가 수문을 열어야죠. 그러면 물이 내려가서 터빈을 돌려서 전기가 나옵니다. 자, 이 시스템에서 저희가 투입한 에너지는 뭐가 있죠? 수문을 여는 데 들어간 에너지밖에 없어요. 오타에. 나온 전기는요. 그거보다 많죠? 효율이 1보다 높습니다. 다만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기계 에너지로 바뀔 때 그 에너지 값은 에너지 변환이기 때문에 1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1보다 높아요. 이거 설명드렸더니 전기위원회에서 지열 에너지랑 수열 에너지에 대해서 전기 누진제 폐지. 다른 컨셉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절 믿으시면 됩니다. 아마 땅에 묻히실 때까지 효율이 1보다 높은 시스템은 힙펌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는 경험하실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힙펌프가 그렇게 각광을 받고 있다는 걸 참조해 주시고 수열 에너지는 여름에 온도가 낮고 겨울에 온도가 높아서 효율이 높다.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요. 제가 드리는 기초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걸 갖고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열에너지 힙펌프 시스템은 보일러 등과 비교하여 단일 기기로는 냉난방 성능이 높고 COP 저감 효과가 크다. 그래서 보일러는 효율이 95%라고 해도 보일러에서 100의 열을 공급하기 위해선 105가 들어가요. 근데 자, 발전소를 거쳐서 전기로 힙펌프를 넣어주는 거거든요, 에어컨에. 그럼 여기 효율을 복합 발전 효율 높다고 쳐도 29%만 나오고요. 29% 들어가서 얘 효율이 3.5 이상 됩니다, 보통. 4, 6, 8 이런 시스템도 있습니다. 잘 맞는 것들. 그럼 100을 같이 공급할 때 보일러는 105를 LNG 가스를 넣어줘야 되고 히트펌프는 51%. 당장 50% 저감되죠. 심지어 여기서 버린 열을 우리가 지역 난방에도 이용하면 효율은 더 높아져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스템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사님께 말씀드리면 저희 넘어진 거는 삭제해 주세요. 촬영하시는데. 자, 그리고 힙펌프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는 제가 이게 굉장히 더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더 설명 안 드리고요. 자동차 5,200만 대. 우리나라 사람이 다 자동차를 타도 다 안 탄 효과처럼 힙펌프를 이용하면 온실가스 저감할 수 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근데 지금 시스템들의 효율이 더 좋아져서 훨씬 더 많이 절감할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도입해야 되는 시스템이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수열에너지 활용 시스템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은 수열에너지는 하천수, 해수, 지하 유출수, 강변 여가수 등등등 많은데 현재는 2가지만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의 신재생 에너지는 2000년 초반에 공급됐습니다.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등등이요. 태양열. 근데 해수에 해당하는 수열 시스템 2015년. 하천수라고 하는 시스템은 2019년 10월. 그래서 굉장히 늦게 시작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보급 잠재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간단히 설명드리면 하천에서 취수해서 정수장으로 보내는 거를 우리가 원수관이라고 하고요. 정수장에서 물을 정수해서 먹을 수 있게 된 것으로 가정에 보내는 것을 정수관 또는 상수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랬을 때 현재 여기서 뽑아 쓰는 거랑 하천에서 직접 뽑아 쓰는 것만 신재생 에너지로 편입되어 있고 향후 추가로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얘를 어디다 설치했냐면 현재 잠실 롯데월드에 설치했고 이게 대표적인 시스템입니다. 전체 건물의 10% 그러면 그 용량은 3000RT라고 하는데요. 3000RT인데 3000RT 1RT는 이 냉난방 용량에 대한 단위이고요. 1RT가 3.5kW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전체는 이 건물의 10%다. 10%를 이걸로 하고 있는데 이거 정부 지원하에 하지 않고요. 민간 부문에서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의미가 있다. 정부 지원은 50%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민간 부문을 확대하고자 했었는데 안 되는 것들이 많았는데 이건 민간 부문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정부 지원은 지금 환경부랑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에너지공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 보급 가능성은 높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요. 제가 3000RT라고 그랬는데 미국 코넬대는 20000RT, 캐나다 온타리오 호수는 여기서 뽑아갖고 수열로 75000RT, 3000RT의 6배, 20배. 롯데월드 2개 건물을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도시 단위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의미가 있고요. 자, 에어컨을 많이 쓰니까 어떻게 되죠? 도시의 온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불쾌해서 도시열섬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이 문제는 그거 없습니다. 지하로 그냥 배관으로 물 빠져나가기 때문에. 에너지 절감에 그런 도시열섬 방지 효과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굉장히 큰 단위 공급이 가능하다. 하나만 기억하시면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은 세네강에서 물을 뽑아서 냉방을 하고 있다. 42,000RT, 3,000의 12배, 롯데 건물보다 더 큰 걸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이제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구경을 가시면 미술 작품이 좋다가 아니고 여기는 수요를 이용하는 시스템이구나. 그래서 꼭 여름에 가세요. 냉방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웃으셔도 되는데 되게 안 웃으시죠? 이럴 때.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요거는 오늘 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데이터 센터가요.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산업부에 18개를 신청을 했는데 하이퍼스케일로 3개만 인가해줬어요. 전력 공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지금 데이터 센터, 빅데이터니 뭐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AI도 못하고요. 그랬는데 사실은 여기서요. 데이터 센터는 사계절 냉방을 해야 됩니다. 통신기기들이 열을 발생하기 때문에 심지어 겨울에도 냉방을 해요. 근데 그 데이터 센터의 통신기기랑 냉방기기랑 합했을 때 전력 소모가 있는데 냉방기기에서 50% 이상 전력을 먹고 있어요. 그럼 냉방기기에 고효율 제품을 넣지 않으면 에너지 절감할 수 있는 걸 넣지 않으면 데이터 센터는 그 목표치를 달성할 수 없어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는 우리 가정의 냉난방기랑 틀리게요. 고장나면 당장 통신을 못해요. 그럼 통신사는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스웨덴의 그 온도가 낮은 북극 공기로 냉방을 하고 있고요. 구글 같은 경우는 핀란드도 온도가 좀 낮죠. 그래서 거기에 해수를 이용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에서도 이 부분의 중요성을 가지고 같은 상황이라 생략을 드리고요. 이거에 대해서 실제로 설치를 하지 않고요. 소형강댐 심층수를 활용해서 지금 작년 12월에 끝난 과제를 수행했는데요. 이거로부터 냉방기의 전력률을 70% 이상 하는 효과를 거뒀고요. 그래서 반드시 수요를 또 냉방기의 장점이 있으니까 활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그 실증사업 수행 결과로요. 이것을 또 그 데이터 센터의 냉방기를 고장을 생기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장 예지 및 유지 관리에 대해서 이제 솔루션 개발을 위해서는 빅데이터 기술이 적용돼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춘천 클러스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데이터 센터의 허브를 구축하고 있고요. 좀 전에 그 실증 사업과 같은 걸 연장해서 그리고 거기서 열을 제거했으면 온도가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그거를 건물에도 적용하겠다라는 이런 융복합, 대단히 도시, 또 특히 얘는 대용량화가 아까 가능하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4월 초에 VIP도 왔다 가셔서 이 사업은 굉장히 의미 있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현재 약 7천억 원 규모로 투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탄소 중립과 관련돼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정의는 생략을 드리고요. 부문으로 보면 이런 부문이 있는데 건물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7%,
간접 배출이라는 것은 전기로 들어가는 부분을 생략한 거예요. 에너지 공급 측면에서 더블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는 건물 부분에서 24%니까 건물 부분의 에너지 절감을 하지 않고는요, 탄소 중립 목표는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그 NZT 2050 시나리오에서도 건물 부분, 세 개 부분하는데 건물 부분에서 이 파란색이 전기인데요. 전기 부분은 증가를 하고 있죠. 이 증가는 뭐냐? 힙펌프로 교체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 중에도 효율이 높은 힙펌프로 교체하면 좋은데 그게 수열 에너지다라는 것으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시간이 조금 없지만 말씀드리면요. 1분만 제가 더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맨날 공급하는 것만 생각했어요.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으로 생산하고 풍력으로 생산하고 등등등만 했는데 실제로는 에너지 소비는 어떻게 되냐 따져보지 않았어요. 근데 에너지 소비가 어떻게 되느냐에 맞춰서 공급을 해야죠. 그랬을 때 최종 에너지 소비의 50%는 열입니다. 이걸 맞춰줘야 돼요. 근데 세계도요, 열 부분의 10%만 재생에너지를 쓰고 있어요. 국내는 열에너지 1차 에너지 1.4%밖에 안 돼요. 보급 잠재력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이걸 해야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의미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기회에 설명을 드리고요. 경제성은 이게 이제 생산 단가인데요. 단위 에너지 생산량 단가인데 전기나 이것들 대비 경제성도 좋다. 근데 제가 이게 수열만 좋다 이거는 아니고요. 이제는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전력도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해야 되고 열 공급도 해야 되고 각 부문에서 다 최대로 공급하자라는 취지니까 뭐를 덜 공급하고 이걸 공급하자 그런 의미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선진국을 따라가는데 유럽에서는요 수열이나 이런 재생열을 60% 이상 공급한 것도 있다는 거죠. 지금 1.4%인데 대한민국.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열원을 저희가 사용하면 아까 배관망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곳에 있는데 수요처랑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중간에 지작물이라고 그러는데 배관, 가스배관, 광케이블 등등등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데이터가 없으면 얘를 어떻게 배관을 꾸며서 설계를 하고 경제성이 나오는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터가 원활하게 작동하려면 도로 데이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런 지작물들에 대한 데이터를 공공 빅데이터를 구축하지 않으면 설계하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히 필요한 부분이니까 데이터 개발 업체들은 한번 참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도시 단위로 개발을 하는데요. 자, 도시 단위로 제로 에너지 도시를 만들려고 지구 단위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근데 수요처랑 공급이랑 매칭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매칭을 안 해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공급하는 곳마다 생산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설비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가 큰 자동차를 가동했다 정지하면 조그만 자동차를 가동했다 정지하는 것보다 에너지 소비가 많을 수밖에 없고 손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수요와 공급에 대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예를 들면 평택 같은데 반도체 공장 주거 사용 시간이 틀려요. 그리고 이것들에 대한 빅데이터를 모아서 어떻게 AI 알고리즘 같은 것을 넣거나 딥러닝 알고리즘을 넣어서 최적으로 제어하고 시스템 설계를 조그맣게 하느냐. 그런 부분에서 공공 빅데이터 구축과 AI 제어 기술이 반드시 적용돼야 된다. 왜냐하면 이 도시 단위면요. 데이터의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히 공공 부분이기 때문에 개발하시면 돈을 손해볼 일은 없다. 그리고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국민에게 냉난방 수요를 공급하기 위해선 반드시 비용을 절감시켜줘야 되는데 그거는 에너지 복제와 관련된 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로 EMS라는 용어를 가끔 쓰는데요. 이거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서 수요 공급 조절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드린 거고요. 그래서 결론을 맺으면
국가 탄소 중립이나 데이터 센터 고효율화 등에 적합한 수열 에너지 시스템이고요. 특히 얘 같은 경우는 비용 절감 혜택을 통해서 기후 변화 인식하고 민간 부문 보급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설계와 관련된 공공 빅데이터, 그다음에 그 지구 단위 계획을 위한 수요 공급 네트워크 최적화를 위한 AI 기술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열 에너지는 공공 빅데이터 및 AI 등의 첨단 제어 기술 적용을 통해서 건물 부문 탄소 중립 목표 달성과 특히 국민에게 에너지 복지 제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교수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수학과 과학을 일찌감치 포기했던 저도 정말 집중하면서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는 강연이었습니다. 이 수열 에너지가 효율이 높다. 그리고 루브르는 여름에 가서 이 수열과 관련된 아는 척을 해야 한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고맙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 시간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시고 발표 맡아주셨던 6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이영주 팀장님께서 폐회사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영주 팀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이영주입니다. 저희 본부장님이 원래 오셨어야 되는데 그 사정이 좀 일정 조정이 안 돼서 제가 부득이 대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오늘 빅스케어 유니온 그 플랫폼들을 포함한 21개 플랫폼 센터 지원하는 정부 지원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이영주입니다. 오늘 그 4년차 벌써 4년차더라고요. 설립 처음에 이제 기획하시고 MOU 하시고는 이제 4년차가 됐는데 4년차 행사 이렇게 성공적으로 개최된 거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중간에 이렇게 보면 뭐 코로나 때 마스크도 쓰고 참 힘든 시절 보냈는데 다 이겨내시고 이렇게 계속 성황리에 이끌어 주셔서 우리 5개 플랫폼 다시 한번 정말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 오늘 발표 내용도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과기정통부랑 저희가 넥스트 스텝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 또 박사님 그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 맞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짧게 그 내년도부터의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새로운 정책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새 정부 들어서고 그 ICT 투자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한번 바뀌어야 되는 시점이 왔기 때문에 기존처럼 이제 플랫폼 및 센터에 대한 직접적인 데이터 구축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저희가 다음 레벨로 넘어가기 위한 고민들을 작년부터 해왔고요. 올해부터 시작해서 이제 새로운 방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같이 그것을 국가 데이터 산업 인프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아까 우리 김인수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유럽의 뭐 데이터 스페이스라든가 독일의 카타나엑스 같은 것도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한번 해보자라는 출발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하고 있는 국가 데이터 산업 인프라에서는 플랫폼 간, 그다음에 센터들이 그 본인의 데이터를 주권을 가지고, 그다음에 신뢰성 있는 참여자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게, 저희도 이제 그 국가 표준 카탈로그 같은 것들을 저희가 이제 공통 규칙, 아까 중요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공통 규칙 같은 걸 저희가 만들고 그래서 적용할 수 있는 플랫폼들, 그리고 공통 인프라들,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해서 내년부터는 통합 데이터 카탈로그 기반으로 이렇게 안심하게 데이터를 뭐 판매하시고 주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나씩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그 설계 용역을 처음 시작했거든요. 거기에 오늘 5개 플랫폼이 그래도 그동안 거래소도 활발하게 운영하시고 여러 경험이 많으시니까 적극적으로 저희 그 표준 설계하는데 참여를 해주셔서 많은 의견 주시면 더 저희가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내년에 더 좋은 행사로 또 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팀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자, 오늘 컨퍼런스를 통해 2024 하노버 메세 주요 트렌드와 또 지속 가능한 산업 활성화를 실현하기 위한 데이터 융합 기술 트렌드를 알아볼 수 있었던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것으로 빅스퀘어 유니언 글로벌 데이터 트렌드 컨퍼런스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자리를 지켜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